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역시 우리들의 또 단골 손님들 모셨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강성필 TMI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본인에 대한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네, 사람들은 TMI라고 하면 투머치 인포메이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모스트 인프루언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소가 되겠다는 의지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고요. 네. 자, 뭐 제 옆에는 뭐 누구보다도 유명하신 변희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또 간단하게 하시네요. 건조하네요. 건조하네요. 네. 한 자, 매주 나왔으니까. 그리고 개근지. 네, 맞아요. 개그 손님이요. 자, 정기남 교수님 네, 이번에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출연입니다. 또 왁자지껄 잘 적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박수를 시작해봤고요. 오늘 우리 방송 시작하기 좀 전에 낮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 예, 이분이 이명박 정권 때는 대외전략기획관이었죠, 청와대. 근데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네요. 아마 무슨 국정원 정보 내용이죠? 유출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300만 원 선고 받았는데 선고 유예. 그러니까 1년 정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면 300만 원이 선고 받았던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유죄 판결 받은 내용은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협회에서 합참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인 북평양 10만 세대 건설 추진 동향 분석을 청와대 나올 때 이삿짐에 같이 들고 나왔다는 그런 혐의. 그래서 사무실에 혼자 두고 있었다는 그런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였습니다. 네, 아울러서 김관진 전 합참인가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네, 이분도 일부 또 무죄 가서 선고가 돼가지고 이분도 다시 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뭐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속보가 났길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뭐 평상시에 정치인들 물으면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맞는 게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은 선고유예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 직이나 이런 걸 유지하는 데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판사님들이 좀 봐주셨다고 볼 수밖에 저는 없겠죠. 대한민국 판사 AI 교체 운동을 할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옆에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이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네. 사실상 뭐 일부 정치인이 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게 민간 독재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과 사법부의 일체감이 강화되고 있는 징조일 수도 있다. 네. 뭐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이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겁없이 하시겠어요. 네. 아까 대학 교수의 시각이 잘못이 아니라 검사들과 이 사법부의 연결 관계가 더 문제다. 유착 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선고유예라는 게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입니까? 개전예정이 유죄는 유죄인데 왜 선고유예를 하는 거예요? 개전예정이 뚜렷하고 그 한 행위에 비해서 뭐 좀 가발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봐주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벌금 300만 원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 때리면 되는 거지. 왜 300만 원 하고 선고유예를 하냐는 거예요. 더 봐주는 거죠, 그러면. 네. 봐주고 싶어서라는 얘기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일반적인 서민들이 선고해야 되는 경우는 뭐 별로 많지 않겠죠. 그렇죠. 저는 선고유예 몇 번 받아봤습니다. 받았어요? 네,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선고유예 해주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기소유예 받아봤어요. 근데 명백하게 봐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면서 주는 게 기소유예더라고요. 그거는 검찰에서 하는 거고 네, 검찰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는 최저가 이제 선고유예 내지는 무죄가 제일 좋지만 죄가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종류의 그런 처벌을 해주는 게 바로 선고유예.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징역형 나오면 선고유예 같은 건 없겠죠? 집행유예지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징역형 나와도? 징역형도 있죠. 그럼 진짜 봐주는 거네요, 그거는. 지역하게 나왔는데 선거를 유예해요? 지금 김태효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징역형에 해당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군사 기밀인데. 어쨌든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나 해놓고 그 선고한 것의 실효 자체를 1년 연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지금 최근에 법원의 추세는 어때요? 선거유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할 것 같은데요. 잘 안 해주죠. 네. 김태효 차장이 지금 국가안보실 차장이고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시카고
대학 나왔어요? 아, 박사를 하시고. 시카고 대학하고 무슨 관련이 진- 있어요? 아, 좋은 진호예요? 학교잖아요. 아, 시카고 대학 나와놓고 왜 또 일본하고 항상 가깝게 지내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시카고 대학하고는 이 별 논점이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편하게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즘에 그 검찰의 칼날이 정말 무섭게 탁탁탁탁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 딱 들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대동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정권, 민생 파탄과 국가적인 위기는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오로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고 있다. 이것은 죄악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윤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려한 게 이게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분열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걸 좀 비웃듯이 1,200명이나 되는 민주당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윤 정권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기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윤석열 정부 취임식 이래 네. 국회에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 그래요. 아, 그리고 뭐 누군가가 모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당 지도부, 당-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당직자, 거기다가 뭐 핵심 뭐 수도권의 일부 당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선 규모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 지금 민주당 제1야당을 둘러싼 위기 의식이 최고치에 지금 달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핵심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대한 규탄과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절체절명의 지금 네.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위기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데이터 리서치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지금 현재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57%인가 이렇게 굉장히 잘못되었다. 높이 나왔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냐라고 또 물어봤더니 역시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답을 지금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관련해서 지난 22일 날 또 많은 시민들, 물론 경찰 추산 뭐 15,000명, 18,000명이지만 실제 주최 측에서는 한 30만 명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집회에서도 윤 정권 규탄대회가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좀 부적절한 여러 가지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규탄대회를 연 것은 우리 좀 뭉쳐서 한번 제대로 정면 승부 해보자. 이런 취지겠죠, 아무래도. 네, 제가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종천 서른 의원도 예, 참석을 하셨답니다. 단일 같이 대원대요. 다 같이 단일하게. 뭉치네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의 문제다. 민주당이 침탈당한 게 최초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분노,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민생을 팽개치고 오로지 수사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같이 쌓여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김우겸 의원 보고 뭐 거짓말했다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더 큰 거짓말하고 사과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이 핵심 관계자들이 이 분노의 집회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애 집회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래요? 네. 그리고 예산국회에 대한 초반에 잠깐 보이콧하는 거 네.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산 줘봐야 뭐 제대로 쓸 사람들도 아니고요. 사실 뭐 시정연설하면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야당에게 좀 협치 같이 하자 그리고 예산도 좀 잘 좀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의미가 원래 담겨져 있는 건데 그 전날 압수하고 정말 이 당을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과도 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는 모습이 사실은 조금 하물며 부적절해 정의당과 보였어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사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이 나는 사과할 일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네. 말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만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당내 집회를 한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이렇게 당내에서 규탄대 집회를 빠야 지난 주말에 광장에 좀 많이들 나오시지 보니까 당에서는 별로 안 나온 것 같던데 이걸 아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전국적으로 투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라기보단 차라리 실내 장소를 좀 잡아가지고 네. 이 정권이 뭐뭐뭐 잘못했는지 한번 쫙 브리핑하는 전국적으로 다니는 그 팀 하나 구성해서 하고 이제 지금 장애 집회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거든요. 뭐 저도 좀 참여하고 있지만은 그 장애 집회하고도 뭐 직접적 연결 안 된다 그러더라도 물밑으로 참여해서 뭔가 이제 그 끝장을 좀 봐야죠.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무슨 이상한 의혹들 대해서 지금 단 한 건도 지금 해소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 최소한 두세 건 정도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과시키고 네. 그렇게 좀 정도는 이제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끝장을 보여야 되는. 예, 그래서 그 시발점이라 보입니다 이게. 근데 장애 집회 같은 거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인 집회라고 알려져 있던 것들이 왜곡된다. 뭐 이제 이런 해석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요 그 무대에 와서 예를 들면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이제 집회 구현 나오면 우리 태극기 집회하면은 무조건 무대에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되는데 바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돼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까지 뭐 헌법기관으로서 뭐 예우를 바란다든가 나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저는 뭐 좀 전에 우리 변희재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그 야당 집회 그 규모보다도 정치적 의미를 좀 부여하면 네. 저는 야당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지금은 민주당이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독재와 퇴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저 독재란 말을 이제 서슴없이 쓰는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상 정치개혁령을 발동하며 네. 검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 검찰 독재. 이게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건 뭐 검찰 독재 아니야? 검찰 공화국 아니야? 이런 표현은 있지만 야당 집회에서 이런 어떤 그런 의미 부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의미를 한번 나중에라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변희재 의원 말씀처럼 저는 불가피하게 이제 뭐 이미 예고했습니다만 시도 단위로 네. 시도 당별로 규탄 대회를 열 것을 어느 정도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시도 단위의 규탄 대회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하고 이게 접목이 되면서 사실상 전면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민주당이 그 투트랙을 좀 나눠가지고 원외위원장과 원내하고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외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지역위원장한테 힘도 실고 조직력도 확인하고 한 차원에서 한번 당심을 한번 모아보고 네. 원내는 국회 안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꾸 말하는 게 할 수 있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도 쟤네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하라 이거예요. 그럼 대신에 다른 것들을 특검으로 한번 더 전선을 한번 퍼쳐가지고 한번 운동장을 좀 넓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에서 저는 디테일하게 심사를 하면서 오히려 확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1년차, 2년차에는 한번 해봐라. 한번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 잘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나중에 3년차, 4년차에 또 어떤 그 실착이라든지 뭐 잘못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1, 2년차 때부터 이렇게 장애투쟁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안 밀어줘서 다수석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일 못했다라고 저는 또 발목을 잡습니다. 수박인데? 내가 보기엔 그거는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보십니다. 어떻게 해도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쨌든 기회를 한번 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할 수 원내 있는 점은. 흔히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네. 투트랙. 저는 지금은 투트랙을 투트랙은 고민할 나는 때가 아닐 것 아니다. 같은데, 예. 이제 원내외 병행투쟁이라고 하면 돼요. 원내 병행투쟁을 가열차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병행 투쟁이 투트랙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 말이야? 그 말이 표현이 다른 건데 네. 원내 의석을 활용한 일들은 얼마든지 또 하면서 이 소위 당 바깥에서의 시민사회와 국민과 보조를 맞춰나가는 작업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뭐 저는 이제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력, 그다음에 신뢰, 그다음에 인격까지 네. 다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이 하루라도 더 하면 나라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아이고 저런 대통령이 계속 실수해 주면은 다음 총선에 내가 당선될 수 있어.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생각들을 일부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1년 반 남은 동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더 나라를 망칠지 국민들은 더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치적인 유불리만 생각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할 방법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위에 나가가지고 탄핵 이야기하는 게 두렵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이제 국회하고 대통령 이중 권력이잖아요. 서로 네. 견제하라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잘못할 때 당신 그만둘 수 있어, 잘릴 수 있어 이런 걸로 가지고 압박이라도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지. 예산 다시 줘가지고 잘할 때까지 지켜보자. 잘할 일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전 국민이. 잘할 일이 없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응천 의원과 서른 의원도 이번에 1,200명 그 단일 대우 맞춰가지고 규탄대회에 참석했더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변희재 대표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은 더 이상 이제 내부 분열 없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겠다 이런 취지를 보입니다. 아니죠. 예, 그것도 아닙니까? 일단 첫 행사니까 이제 첫 행사니까. 염탐도 하고 영탁? 일단 자기가 참여했는데 이제 네.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본색 드러낼 기회를 엿본다고 봐야 되고 본색이요? 이들의 본색이 뭔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장을 하겠죠. 당은 당대로 가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혼자서 알아 처리해라. 아하. 요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예산 문제 가지고 아까 예산 문제인데 네네.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발목 잡을 수 있는 게 예산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에서 정부 입법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조직법도 통과시켰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그걸로 통과시켜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은 통과시켜주지 않는 전제로 최소한 특검 2개, 국정조사 하나. 서로 이렇게 딜해서 네, 받아오는 그거 거예요? 좀 통과시키지. 안 그러면은 야당에서 통과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근데 네, 그 정도 그러면 가야죠. 또 아마도 민생을 발목 잡아가지고 자기네가 방탄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근데 하겠죠? 지금 아마 한두 달 전에 조사인데 김건희 특검의 지지율이 60%가 넘어요. 예, 예, 국민들이 그리고 아마도 내가 볼 때 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부터 하고 뭐 지금 내가 볼 때 김의겸 이 사건도 특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했을 때 국민 지지도가 특검에 대한 지지도가 한 60% 넘으면 그걸로 버티고 있으면은 결국 안 해버리면 이제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거니까 사실 야당은 좀 무책임한 좀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그걸 그렇죠. 10분 활용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그 민주당이 진짜 협치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돌아다녔는데 또 우리 수박 소장님께서 네, 그 본인 미안해. 예산안 처리를 그냥 받아들여 달라고 더 비싼 하니까 멜론으로 해주세요. 아니 예산안 처리 그냥 받아달라고 하니까 네. 그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요 네.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달라요. 아, 아니 기존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은 어떤 행위를 특히 대표들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네.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한 수 두 수 이거 하면 누가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액션이 느리고 그러다 보니 타이밍을 놓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속성인데 윤석열 정권은 다릅니다. 그냥 생각돼서 이렇다 가는 거예요. 족바가 가는 거예요. 좋아 빨리 네, 가. 빨리 가. 그러니까 예산도 물론 제가 결국에는 주긴 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예 앞서서 이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물밑으로 좀 조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검찰이 지금 수사 잘하고 있다니까 오케이 그럼 그건 해. 대신에 뭐 도이치 50억 클럽 이런 것도 물밑으로 받아내고 예산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런 것도 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라는 게 서로 누가 먼저 죽이냐는 속도전이라고 봐요, 지금. 이 검찰 독재 정부는 여론조사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위상 이런 거 배려 안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냥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기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탄핵될 수 있어. 그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각에서 생각하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수사받고 당원 싸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정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이 누구 보고 모였어요? 이재명 대표 보고 모인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보고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혼자 뒤집어 쓰고 죽든 말든 그럼 당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치적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적외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들을 저는 윤석열 정부도 바보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수박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수박 뭐 뭐 보시는 거죠? 아니, 색깔이 되게 빨개가지고 수박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잘 어울리죠. 늘 보면은 뭐 강원 전략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당내 다수 여론이 있다 보면 또 그래도 소수 의견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전에 우리 박진영 교수 얘기처럼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문제죠. 그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 얘기인지 종북 주사파와는 더 이상 협치는 없다. 당협위원장 이 말을 원외 하면서 당협위원장이라고 모인 자리에서. 그렇군요. 예. 그 말의 순간 이후부터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169석의 민주당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가 움직이는 정당으로 저는 규정했다고 봐요. 자, 그 근거가 뭐냐? 물론 이제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근거는 그 사람이 잘 알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종북 주사파라는 거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네. 뭐 추론입니다만 지금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요. 네. 검찰 시절의 그 두뇌 구조인데 성남, 경기 동부연합, 네. 주사파 저는 이 등식이 분명히 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것을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가 저는 본인이 뭐 혼자 뭐 깨우쳤는지는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생각 못해요? 그게 한동훈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이제 정권이 완전히 이제 이 분기점이 된 게 김문수 등판이에요. 김문수 김문수 등판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산노 위원장. 원래는 네. 윤석열 대통령 쪽이 태극기들하고 좀 거리를 뒀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탄핵무효 투쟁했기 때문에 안 맞아. 근데 김문수 등판 이후에 완전히 태극기에 의존을 하면서 그래서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은 지난주 저 태극기 맞불 집회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우리한테 격려 전화 왔다고 막 네, 환호성 맞아. 그 질렀거든요. 얘기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쪽 태극기 세력이랑 같이 가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딱 이제 갈라진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진짜 태극기랑 같이 가는지 한번 또 이런 수박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지? 태극기 말고는 같이 갈 세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니 그렇게 뭐 주사파 종북 그렇게 하면 이 젊은 사람들 믿을까? 저는 안 믿는다고 봐요. 그럼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게 그 전략이에요. 이념적으로 무장돼 있다니까. 관심은 없는데 표에 도움이 안 돼요. 표에 도움이 안 되는데 표를 생각하는 건 아닌 것 표에 관심 같아요. 없다니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주사파 없어요. 척결은요 하나의 이념이라니까 이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진짜 좀 나이브하게 그냥 대강대강 얘기하시는구나. 아니 젊어서. 지금 농담입니다. 태극기만 네. 똘똘 젊어서. 뭉치해가지고 이걸로 딱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시켜서 민주당을 말시키면 된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지금은 여론조사가 그렇죠. 필요 없는 거지 이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드시면서 하세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이제까지 하면서 네. 국민의힘 김재섭 위원장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음. 민주당 수박 계열은 최초로 민주당 사람 맞아요? 저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왔습니다. 기장리 파이터입니다. 아니 지역이 어딘지 중요하지 않지. 그 동네에서도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러실 진짜- 거예요. 그래도 진짜 수박 하실 거예요? 반열 올라가면 인지도 확 올라가는 거야. 진짜 수박이다. 이제 나 보니까. 불편한 자리네. 나 이런 줄 모르고 왔는데. 멜랑을 해서 멜랑을. 계속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한 잔씩 하시면서 우리가 또 막자질 걸. 그리고 참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포장이 너무 빨개서 눈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바꿔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대표에게 5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표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댓글에 계속 달아주십시오. 대표도 수박색을 좋아해요. 대표들 약간 수박스럽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두 번째 이슈 보죠. 뭐 이번 주에 제일 핫한 이슈라고 하면 뭐니 해도 한동훈 그 장관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신 청담동 바에 갔었느냐, 가서 윤도현 노래를 불렀느냐, 뭐 동백 아가씨는 어떻더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동훈 장관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면서 장관직을 걸 테다. 너는 뭘 걸겠냐? 너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면허증이라도 있느냐? 막 엄청나게 화를 냈지요. 1km 반경 안에 내가 만약에 있었던 증거가 나오면 내가 다 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러면요, 이거는 네. 그 관제 차량은 운행 기록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보존되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이 운행 기록 까면 돼요. 한동훈 장관의 운행 기록. 1km 얘기 하니까 본인이 네, 그럼 네. 그날에 이 관제 차량이 청담동을 갔냐 안 갔냐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고 네. 본인이 그걸 꺼내면 되는데 찾아오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건 특검밖에 없죠. 근데 남의 차 타고 찾아오라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버스 타고 설마 가거나. 그 한동훈 장관이 택시를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랬을까요? 네. 관제 차량은 다 그 정리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하면 되는데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른다 그러면은 나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거 가지고 무슨 막 국정감사 때 무슨 야바이파 만들어서 뭐 먹었냐 이거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네. 본인이 걸어야죠 이러면은. 본인이 다 걸었다 했어요. 난 이미 걸었었다. 이 오늘 지금 오전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전체 사과를 요구하는 지금 이래서 판을 키우고 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저 첼로 치는 여성을 확보했다거나 뭐 이렇게 자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김의겸 의원이 나 집 걸 테니까 특검 받아라.
이렇게 세게 가고 저는 사실은 이미 지금 걸 테니까 특검 특검 받아라. 받아라. 특검 수사하자. 왜냐면 지금 이세창 씨가 고소했기 때문에 어차피 네. 경찰이 수사하니까. 근데 경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문제니까. 그렇죠. 예. 운행일지가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검 받아야 되고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일찌감치 저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자. 네. 지는 놈 사용시키자 우리. 예, 저는 그렇게 사형시키자고. 예, 내가 틀렸으면 나 사용시켜라. 내가 이기면 사용시킬 테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한동훈 같은 사람 잡으려면 와. 이 정도 해야 돼요. 무서운 년이네. 야,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저기 그런데 이게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게 진실이 밝혀질 네. 때쯤은 두 분이 총기 허용되는 미국 쪽으로 가시죠. 결투가 어려운 자, 우리 수박님의 견해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막 이렇게 세게 했을 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아니 그냥 본인이 안 했으면 그냥 차분하게 평소대로 안 했다고 하시면 되지. 그래서 쥐글 건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되게 한동훈 장관의 말이 오목조목하고 섬세하고 뭐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술 못 마시면 술자리 안 갑니까?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은 또 한번 해봤어요. 첼리스트가 평소에 한동훈 장관이 항상 마스크만 쓰고 다니니까 첼리스트가 한동훈은 몰라봤을 수도 있다. 진짜? 예. 그런데 설마. 저는 왜 자꾸 한동훈 장관에만 이게 집중이 되지? 진짜 한동훈은 없을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렇죠. 첼로 아니, 같은 사실- 여성이요. 한동훈 장관은 완벽하게 알아보고 네. 가발 나타났다. 가발. 나 인권이가 안 되는데. 그 표현이 그래요. 그 여성 표현이 네. 가발 나타나서 저는 윤대현 노래 제목인데. 불렀다. 이게 아주 그냥 강조를 했어요. VIP도 왔었다 이 네. 얘기도 했고요. 동백아가씨 불렀다도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사실 그래서 한동훈 VIP가 왔다고 하면 저 VIP 온 것이 지금 난리지. 사실 아니야, 한동훈 장관도 장관- 문제예요. 장관도 당연히 문제지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 제가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좀 이런 의문점은 있었어요. 아니 아무 근다고 대통령 오고 법무장관 오고 사람 그 변호사가 30명이나 와 있으면 그 보안을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그게 가능할까?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그럼 이걸 안 믿으시는군요. 아니요. 그런데도 반면에 근데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베테랑 기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언론들도 다 자기들도 플랜 BC를 가지고 했을 거다. 네. 그래서 한번 정말 저는 이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네. 객관적인 사실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네, 심도 깊은 수박이다. 내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불편합니다. 오늘. 농담입니다. 수박 네. 옆으로 좀 갈 생각인데요. 네, 네, 그게 네, 무슨 네. 의미냐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팩트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 전투에서는 지고 있다. 누가? 김의겸 김의겸. 의원이. 왜요?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자 청담동에서 바에서 새벽 3시까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 집단인 김앤장 변호사들 30명. 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이라면. 자 사실이라면 거의 국정문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면 어찌 보면 큰일이죠. 한동훈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사과 또는 뭐 대통령 퇴진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나 그런 어떤 중차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했지만 네.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구체적인 팩트가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나온 정황들이 보면 뭐 이를테면 첼로리스트라든지 첼리스트? 첼리스트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뭐 직접 나서지도 않았어요 아직. 뭐 이를테면 네. 녹취록 정도란 말이에요. 녹취록은 또 상대방에서는 편집 조작이라고도 주장해요. 저기 이세창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그 어젠가요 민주당이 한동훈 TF를 꾸렸지 않습니까? 네. 검증 TF 그 TF가 할 일이 있다. 좀 팩트를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이게 뒷작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재 국민 여론에서는 지고 있는 건 맞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잘한 거냐 이 국감 답변 태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건 정말 막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방귀뀐 놈이 성질 낸다고 성낸다고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슨 뭐 도박판, 협박 정도로 이렇게 막 전락시켜버린 그건 한동훈 장관의 책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 교수님? 한 잔 마시고 이야기. 저도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네. 술을 원래 드시는구나. 나이가 어려서. 어린 수박이네. 예. 해수박. 네, 뭐 그렇게 말들 하세요 그냥. 애호박 느낌이 팍 나요. 네. 자, 어쨌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저런 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런 행위를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과 사람들을 모여서 술을 모여서 먹을 술 수도 먹을- 있는 사람의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우리 정기남 선생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할 건 하고 말 건 많은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퐁당퐁당 제발 이슈 따라다니지 마세요. 한 이슈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 확인하고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걸 가지고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접어버리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서해 그 공무원 피납 사건도 마찬가지고 동해어부 월북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 역시 똑같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에 재미 붙여가지고 네. 퐁당퐁당 말 따먹기 하다가 그만 이슈 넘어가면은 또 넘어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 이미 국민들은 지쳐 있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에 이미 젖어버렸어요. 아 원래 저런 사람이야.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그런 정도는 이제 놀라지도 않고 다 넘어가는 그렇죠, 정도가 그렇죠. 됐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고착 상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네. 거기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간의 1대1 대결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TF 카드까지 이제 꺼내고 또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사과하라고 이렇게 막 전면전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 민주당의 이제 싸움으로 이게 확대가 조금 된 면이 있단 말이죠. 일부러 이런 걸 노리는 건가요?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 이걸 노려서 이제 판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이 아니고선 이거 진실 밝히기가 어려운 네. 추가 증거 가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운행일지 안 꺼내버리면은 그럼 이거 이제 여론에서 또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 상식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하고 무장관이 새벽 3시에 정상. 그러니까 설마 아무리 윤석열이도 그랬을까 요걸 노리고 있는데 네. 저는 더 탐사의 그 보도를 2시간짜리를 다 봤어요. 네네. 다 본 제 입장에서는 그게 몇 날 이건- 며칠이 걸려 있어요? 예, 조심하느라. 네. 이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예, 이거 충분히 승부 가능하거든요. 네. 뭘로 증명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신을 갖고 네. 내가 말한 대로 이 여론전 펼치고 특검을 요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거기에 나왔을 이세창 씨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차량 운행일지 요구하고 이렇게 맞불 붙으면요, 이거는 정권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 이건 튀어나올 겁니다. 지금은 찾기 어려워도. 그래서 이거는 물러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제 변호사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이 모였다 치더라도 변호사들이 맞아요. 나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그 자리에서 술 마셨어요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마찬가지예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직업 윤리가 그런 건가요? 변호사의 직업 윤리도 그렇고 변호사는 수박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말하는 순간 수박 변호사들의 논리. 수박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김현장 애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이게 자기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설하잖아요. 매장당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반 그 김현장 일반 변호사들이 아니라요. 네. 캠프 때부터 법률 지원당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기 이 정치적 때문에. 동지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거기서는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겠냐? 이제 첼리스트라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 해가지고 공개된 것에 되게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그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분은 캐스 마크라고 해놓고 가장 그 다음으로 약한 고리가 이세창 씨예요. 이세창 씨는 본인이 막 펄펄 뛰고 아니라고 난리를 치지만 이세창 씨를 뒤져보게 되면은 자기가 통화한 것도 얘기하고 본인이 거의 있었다는 것도 얘기하고 사실은 그 말을 다 뒤집어 보면 다 시인하고 있어요. 자백을 했죠, 사실. 네, 다 자백을 한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약한 고리는 이세창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고요. 그 다음 약한 고리는 경호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쪽에 가게 되면은 뭐 전부 다 뭐 먹통도 되고 뭐도 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보해서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출동 경호원들은 이제 경찰들이잖아요. 경찰들의 출동한 기록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 청구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운행일지 찾듯이.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찾아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나는 이것의 진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검찰이 장관님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새어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내지는 실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없었으니까 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아무것도 새어나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때문이거든요. 근데 항상 균열은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아무 일 없었으면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내지는 자기 동선을 먼저 까면 되죠. 아니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본인의 사람인데 이게 동선을 뭔가 깎겠죠. 지금 이거 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톱니 테이프가 지금 꾸려졌나요? 꾸려졌죠. 네.
야, 저 좀 지도부가. 넣어주세요, 저 좀. 저는 서로 사용시키기로 들어갔으니까 저 좀 넣어주세요. 아니 근데 민간인 자격으로. 본인이 민간. 사형 목숨을 걸려 그랬더니 상대방이 걸던가요? 아니잖아.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여기 좀 넣어주세요. 백 좀 써주세요. 한동훈은 자기 직을 걸면 안 돼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당연히 하죠. 그거 그래서 태도가 나빠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직을 걸어야 돼요. 대통령을 설득하셔가지고 대통령직에 뭐 저기 장관이 17명인가요? 네. 대통령 권한에 대통령직에 17분의 1을 걸든가. 판을 한동훈 장관이 키우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검증 TF를 통해서 필요한 약한 고리부터 당장 그 이서창 그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총명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편집 조작 여부부터 검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까는 겁니다. 그건 일개 당직자가 해도 돼요. 일개란 말 뺄게요. 네. 근데 당직자라든가 TF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국면은 소위 이른바 어제 얘기를 했던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맞서는데 단일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 보도를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을 보도한 그 더 탐사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니네가 만약에 그 말이 정말 맞다 그러면 왜 장소 특정을 못 하느냐. 아직까지는 못하고 네, 있습니다. 장소 특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사실은 이 더 탐사에서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첼리스트 갔다는 그 사람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못했다. 그리고 제보자는 거기 간 게 아니라 그 여성분으로부터 그냥 통화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찾겠다. 장소 특정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소도 특정 못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대강의 장소 나왔죠. 청담동 어디라고 골목으로. 근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딱 여기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공격 포인트가 됐고 또 하나는 메신저를 계속 공격하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첼리스트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술을 뭐 잘 마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원래가 이재명 지지자였다라든가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람 지금 만약에 이게 떳떳하다면 왜 병원에 가 있고 왜 숨어 있고 왜 그러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또 하나는 통화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바로 그 제보자. 이 사람하고의 또 관계에서도 안 좋은 말을 퍼뜨리면서 지금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공격한 거죠? 여당이나 이 반대쪽에서. 정확히 또 알아야 되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가온지. 주로 조선일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저 같으면 통화를 하는 내용에서 어쨌든 육하원 측에 대해서 좀 끌어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전화 그냥 새벽에 받으면서. 아 근데 사실 자연스럽게 했겠죠. 저 같으면 당연히 처음에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 저 대통령이 왔어? 30명이 모였어? 그러면 규모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저는 결론은 이 대화의 내용을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첼리스트 분이 좀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네.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기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좀 혀가 짧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원래 혀가 하더라고요. 짧으신 본인이 이제 거예요? 통화에서는 나 안 취했다. 예, 연주하는데 예, 뭘 예. 취하냐.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요. 약간 혀가 짧.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전 처음부터 취했다고 생각하는 게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메신저 공격의 동조로 딱 하고 계시네. 갑자기. 근데 취했어도 네. 이 묘사가 구체적이에요. 너무 생생하고 그렇죠. 그 이번에 그 청담동에 르챔버라는 이제 이 카페를 찾아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단 지성이 거기인지 아닌지 거기 모르겠지만. 묘사가 된 거랑 너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문이 없고 책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하로 식으로 내려가고 좀 간판도 없고.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맞아 들어가요 문제는 취했든 안 근데 취했든.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건 있더라고요. 민간인이 대통령이 우리 딱 그 바운더리에 있으면 어떤 해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 당해보지 않고서는 조금 알 수가 없는 그런 디테일함이 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런 거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린다. 아직까지는 네, 진실을 네.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얘기신 헷갈립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너희도 기자들 잘 모르는 사람을 이세창이랑 계속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일거리도 많이 소개받는 그런 관계니까 이세창과 직접 관계가 없어 이세창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그 첼로 키는 녀석이 어떻게 이세창의 알겠습니까? 보좌관으로부터 200만 원을 그 이름까지도 알고, 예, 이세창 선입금 보좌관 받았다. 이름도 알고 있고. 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꾸며냈다는 것보다는 진실일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믿고 좀 있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첼리스트의 사명감 플러스 해가지고
이 야당 민주당이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보호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공익 제보자인데 지금 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탄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역대로 민주당이 좀 의리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모 운동선수 아버지가 민주당에 근무했어요. 잘하던 친구였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운동을 잘했는데 민주당에 따르라고 플랜카드 붙였는데 스폰서 떨어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애정의 문제 그리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말아라. 할 거면은 그 첼리스트의 신변이나 이런 것들까지 최대한 보호해주고 어떤지 사회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자세로서 하는 거고 그 과정 그 전에는 당연히 팩트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민영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랬잖아요. 김의겸 의원에게. 그런 말 들으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더 탐사나 김의겸 의원이나 이건 도저히 이거는 자기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알고 터트린 게 아니라 이건 진실하고 충분히 믿을 만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마 그 첼리스트를 지금 꽉 잡고 있지 않겠어요? 누가? 이세창 씨나 아하.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 이제 자기 일거리를 계속 주니까 이미 그쪽이랑 거의 한 팀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제보자가 아니라 그냥 어쩌면 날벼락 맞아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아는 이제 첼리스트한테 이제 말을 바꾸게끔 지금 작업을 하겠죠. 말을 바꾸게끔. 내가 약간 내가 술 취해서 헛것을 봤다면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고도 남을 스타일들이니까. 왜냐면 사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 통화로 뭐 누가 왔어, 누가 노래 불렀어 이렇게 그 사람 말밖에 없는 거니까. 그 사람만 말 바꾸면은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어허.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그 당시에 네.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추는 것도 많았고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싸움은 결과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겠네요. 증거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내지는 조작이 돼서 상황을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 수없이 있었던 일들이니까. 근데 뭐 건불 10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통령이 5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순간에 국민들이 말라 아니 죽는다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걸 감출까요? 나는 감촉도 남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배짱이 있을까요? 와, 그럼 와. 큰일이네 진짜.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동 저기 씨? 우리 강성필 예. TMI 소장님께 예, 여쭈고 예. 싶은데 예.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바이든이죠. 아 바이든 맞습니까? 부동산 수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일차적인 감정은 이런 것들인 거죠. 좀 전에 발리면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능히 이런 일은 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뭐 저도 많은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어요. 뭐꼭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아, 그래요? 이를테면 매일 저녁 대통령이 안가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신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항상 붙박이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그럼 제가 확인할 길도 없고 제가 무슨 탐사 보도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연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이 공당이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뭘 조심? 국민 여론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여론 지형에서는 지금 불리한 지형에 있다. 많은 정보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통제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정말 결정적인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또 당에서는 그것들을 좀 한 축으로 딱 끌고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이런 자세로 뭐 가면서 그러나 전체 국면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단일한 대우로 가는 게 지금 맞아 보인다. 왜? 한동훈 장관의 장단 맞추면서 판을 키워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판을 안 키운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 결정적 제보라든지 조용히 조사하는 팩트 거죠.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걸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왜? 되치기 당할 수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 뭐 당은 아닌데 김의겸 의원이
목숨 걸고 붙으면 돼요. 아니 이게 TF에서 하면 돼요. 네, TF 김의겸이라고 김의겸 해가지고 TF로 여기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료를 요구해요? 아니면 자료 요구도 요구하나요? 요구해야죠. 거기 요구도 가서 하고. 한동훈 차량 조사하겠다고 자료 요구하고 판문, 제보도 받고 뭐 이런 거 해야죠. 법무장관 찾아가서 그 차량 운행 기록 내놔라. 그리고 이세창도 면담 요청하고 막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김의겸 위원이 이제 이 사건을 맡으면 되겠죠. 이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는 건 어떻습니까? 특검을 일단 김의겸은 발의해야지. 발의해야 김의겸 위원은. 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배지 떼겠다. 이거 틀리면은 이 정도 네. 해야죠. 왜냐면은 그렇다면 비례대표잖아. 어차피 지금 현재 고소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수사를 지금 이제 한다는 말이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그것도 운행일지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그러니까 못 때문에는- 믿겠다 그러고 특검 발의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특검 발이 또 들어가봤자 상대방이 싫다 그러거나 대통령이 아유 안 한다 그 그러면 예산 때 이제 없잖아요. 예산 통과시키면서 버티면서 또 예산하고 또 이렇게 바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야당은요 네. 특검을 한 몇십 개 올려놓고 아, 거기서 뭘 뽑았을지 이제 이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특검 국정조사 네. 거의 뭐 초선들은 윤곽 그냥 폭격을 해야 막 되는 올려야 돼 초선들은. 누가 막 단식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단식도 해. 단식이 하는지 와, 단식 내일부터 아닌데 아니 왜냐면 제가 옛날에 네, 단식을 단식해야죠. 딱 네. 대표급에서 단식에 들어가면 이 당내 조금 반대 세력들도 오화열이 좀 그때 묻혀지고 김성태 아하, 김성태 그런데 특검할 때 그랬죠. 김성태 단식하고 또 맞았잖아요. 또 같이 그거는- 교섭대로 네. 얘기하세요. 네. 우리 민주당에 저희는 김한길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게 지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내대표 정도는 단식해야죠 지금. 아 원내대표를 전부 다 단식해야 돼요? 네. 네. 그럼 누가 힘들겠다.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하라고? 그러니까 특검을 어쨌든 김성태 그 당시 저 자유한국당 네, 그때 원내대표가 그 단식하고 원내대표 했죠. 맞으면서 통과시켰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원내대표 단식해야죠 지금. 안 할까? 그나마 안 예산은 할 것 다행이죠. 같은데. 날짜라도 안 할 있어. 것 같은데? 저는 밥을 개인적으로는 뺏어가지고. 투쟁의 방식 중에 단식은 반대. 왜요? 좀 약간 구시대적이에요. 네. 아,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김성환 정치의장이 어제 집회에서 그런 얘기했나요? 네.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 같은데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투 이렇게 주경야투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단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집요하게 이슈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게 중요한 중요한 것이지 단식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데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동선을 좀 밝혀라 그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 세계 격리기죠 그거. 그건 안 나와요. 나는 그런 간 데가 없다는데 무슨 동선을 왜 밝혀요? 집에 있었다 이럴까요? 그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바이든 날리면 상황에서 네. 그거 언론에서 때려주고 했지 민주당에서 바이든 날리든 가지고 할 게 뭐 한 게 뭐 있어요. 저는 예를 들자면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네. 뽑아가지고 청력 테스트 대회라도 한번 하겠어요. 본인이 집행부라면. 아니 그러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을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한반도 평화, 대중경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국민과 언론이 지루하니까 사람 바꾸고 그 다음에 이벤트 방식 바꾸고 그렇게 해서 늘 똑같은 주제로 국민들에게 늘 설득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표 모셔보셨다고 하잖아요. 기자들이 묻거든. 뭐 이야기하면 대표 그거 말고 오늘은 뭐 새로운 거 없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대표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대표나 지도자 정도 되면은 정치 지도자 되면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늘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실무자들이 머리 매일 써야 돼요. 지금 민주당 하는 방식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논평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대변인 브리핑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벤트를 만들어내야 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산에서도 하고 강에서도 하고 바다에서도 해야 되고 그게 실제로 기획력이고 실력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이 실제 청담동 바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이것이 정말로 제2의 국기문란이라고 또 판단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진실 공방, 진실 게임으로 지금 들어가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신중하게 사실관계가 좀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우는 국정원 2인자 조상준 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고 곧바로 그 자리에 다른 실장님이 탁 들어갔습니다. 자, 국정원 그리고 어제 국정원 국감에서 그동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이나 뭐 여러 매체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다 반대되는 얘기들이 어제 줄줄줄줄줄 나왔고요. 또 뭐 IRA 관련된 그런 법안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또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또 드러나기도 했었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제 국정원은 정말 난리였었는데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박 교수님. 조상준 실장은 왕 실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래요.
제가 봤을 때 예.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이 자의적으로 그 개인적인 일로 사의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사표를 낸 거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위직들이 사표를 낼 때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사표도 함부로 못 내요. 제가 알기로 2주인가 3주 정도 조사를 받아야죠. 뭐 이제 비경리 조사 대기하고 받아야 그렇게 해서 그 전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비행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잘렸다는 것은 얘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대통령한테 잘린 것 같은데. 그렇죠. 준비된 이 경질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럼 왜 경질됐을까요? 국정원 뭐 장악을 잘 못했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에요. 칸막이 조직이에요. 아.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에 북한 간첩단이 나타났다. 네. 5명이 갑니다. 네. 가는데 우리 강 소장님, 그다음에 노 변호사님 3명이 한 팀, 그다음에 변희재 대표님과 정기남 선배님이 한 팀. 그러면 우리 이 두 팀이 서로 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자, 우리 3팀 중에 제가 실수를 해서 북한에 잡혀가지고 그렇다. 그럼 제가 우리 2명만 불어야지. 변희재 대표님이나 정기남 교수님까지 불면 안 되잖아요. 언더커버. 그래서 이제 국정원 조직이라는 게 칸막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화 수리남 보니까 예, 거기도 그런 식으로. 거기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은 영화 헌트에도 보면은 헌트에도. 조직 내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몇 명이 간다고 해서 피라미드 조직으로 밑에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게 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이 잦은 정권 교체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이 흔히 하는 정부 운영 방식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짐작이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처럼 옛날에 그 뭐라고 합니까? 검사 동일체처럼 이렇게 상명하복으로 장악되기 쉽지 않은 조직이다 보니까 이분이 국정원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기남 교수님은 이런 쪽에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국정원 공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언제 국정원 공부를 아니 해봤어요? 국정원 국정원 근무 안에서도 파일럿 단기 사병밖에 안 해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대한민국 그 정보 최고 기관에서 일어난 하극상이다. 하극상? 일단 현상적으로는 하극상이다. 왜? 네. 기조실장 넘버 2예요. 네. 물론 인사 예산을 쥐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실권을 가진 1인자로 평가를 받지만 자 그러나 원장을 패싱하고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해. 그다음에 2급 인사안이 원장 패싱하고 대통령실로 올라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 자 두 번째 저는 국정원 내부에 돌아가는 아주 권력 또는 암투, 갈등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만 봐서는 자 국정원의 개혁, 쇄신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가장 핵심 측근 중에 한 명, 오른팔 왼팔하는 한동훈, 뭐 조상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지금 거기다 투입한 거잖아요. 자 국정원을 개혁해 개혁의 미명하에 소위 이른바 정권의 충견 네. 또는 뭐 네. 충직한 기관으로 변신시켜라고 하는 오다가 내려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거기에 저는 좌초된 거다. 자 선발투수 투입했는데 무너진 거예요. 네. 왜? 그것은 우선 명분 자체가 없어요. 왜? 이미 국정원은 정보기관에서 정치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국정원의 존폐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대 정권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네. 근데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벌써 2명의 전직 원장을 국정원에서 고발했어요. 네, 고발하고. 네. 이런 것들 때부터 이미 갈등은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하극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펜 투수를 투입한 거다. 자, 그게 또 다른 검찰 검핵관을 집어넣어서 네. 마저 해결해 주어서요. 네.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어제 국정원장이 사실은 감사원이나 현재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서해 월북 피살 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거랑 다 반대되는 발표들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번에 사표와 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계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건 사실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저는 먼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그 정보기관에 자기네 측근을 좀 배치한 것부터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표면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는 가장 신뢰성 있는 설이 인사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나마 다행이다. 인사 갈등설이면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권력 투쟁을 하게 되면 이긴 자가 남아있고 진 자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패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러니한 다행 뭐 이런 게 느껴지긴 그럼 국정원은 아직 살아있네. 국정원은 그래도 좀 버텼네. 이런 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정에서 일 안 해봤으니까 네. 국기원에서 태권도는 해봤어도 제가 국정원에서 일은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요 조상준 실장의 사표가 시즌 1이라면요 다시 불펜 좀 있으면 투수가 투입됐잖아요. 국정원장이 나가겠지 이제. 그럼 내가 볼 때 다음은 국정원장이 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분명 이건 좀 다 얘기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 전날 그리고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아니 청와대 행정관을 이렇게 내보내도. 사퇴를 해도 2주가 걸리는데 그리고 차관급인 기조실장을 새로 이렇게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검증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 한 달 전부터 이런 불화설이 다 정리가 됐던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들어오는 시점도 신임이 들어오는 시점도 너무 빨랐어요. 들어오는 사람도 한 달은 예, 검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나가는 사람도 한 달은 검증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예, 급하게 한것 같아요. 미리미리 검증한 한 거 게 아닐까요? 아니고 그냥 안 하고 그건 갈 아니에요? 정도로 뭔가 급한 일 같은데 이 사람이 사표를 대통령실에 던졌다는 얘기는 갑자기 대통령실에 던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국정원 이 명령 체계를 어기고 계속 그렇게 일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어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이거. 네, 네. 거기서부터 뭔가 지금 이게 꼬여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2급 인사안도 바로 이렇게 올라갔던 원장을 네. 패스에 올라갔던 거 다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국정원장을 지켜줘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 뭐 그런 전직 국정원장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전직 국정원장 지켜줘야 돼요? 박지원 원장 여기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인사 얘기라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땐 박지원 원장이 약간 좀 사태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도 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조직 생각해요. 문제로 네, 인사라 네. 그러면 그냥 쉬우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지 않은가. 좀 저는 그런 제가 생각이 생각하는 더 큰 건 이거 같아요. 내부 권력 알력 다툼.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 뭐 한동훈 장관하고 동등한 레벨로 엄청나게 최측근이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본인은 기조실장이 됐어요, 국정원에. 이제 일단 본인은 여기서 물 먹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이랬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자리니까 네가 가서 잘 처리를 좀 해다오. 네 능력을 믿으마. 근데 가봤더니 이게 너무 이제 힘든 거야, 말하자면. 유동규급이야. 실질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잘 안 됐어요. 한동훈 폼 잡고 있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은 또 검찰총장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국정원 갈 때도 사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해가지고 싫어했었고 나 좀 약간 팽당하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음지로 보냈으니까. 가보니까는 혼자 고립무원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군분투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네. 그런데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한동훈은 장관 시켜놨더니 이렇게 그냥 여기 날라다니면서 이렇게 잘하고 막 어로까지 생기는 이 마당에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제 음지를 지향하는 조직인데. 뭔가 좀 기분 나쁘겠지. 대통령도 막 좀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아무리 친하고 잘 지낸다 하더라도 결국 라이벌이잖아요. 윤심의 이걸 받는 쪽에서 보자면. 그러면 그분하고 자기들을 좀 비교했겠지. 그러다가 한동훈이는 막 당대표설도 나오고 뭐 무슨 설도 나오고 뭐 소통력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자기 얘기는 계속 안 나오잖아요. 자, 이렇다면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자기가 노력한 건 알아주지도 않아.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이러면서 뭐라고 막 하기만 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속 좁은 박진영 교수님. 도망가는 거? 이건 제 농담입니다. 속 좁지 않습니다. 저는 속 좁아요. 삐졌어. 예. 나 지금 바로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이분도 삐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균열이 생기고 알력 다툼이 생기고 그럼 또 사람들이 눈치가 딱 빠내가지고 얘한테 줄 서지 않고 이쪽으로 간다. 이게 또 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혹시 또 월북 사건 컨트롤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월북 사건 그런 거 있죠. 근데 예, 사실 월북 그러니까 사건. 박지원 원장이 자꾸 이건 인사로 하는 게 이게 본인도 같이 껴 있고 월북 사건 가지고 국정원 내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그렇죠, 있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렇죠. 자기들이 한 부분 다 뒤집어야 되니까 그게 컨트롤 안 돼 가지고 사실 경질될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우리는 뭐 다 추측밖에 못하지만은 뭐 가벼운 사안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그 이제 딱 기조실장을 끊어버렸어요. 뭐 엄청나게 뭐 힘든 작업이라 그러는데 그 기조실장 그 사실상 그뭐이 재산 이 재정권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제가 그 서울구청에 있을 때 제 옆방이 이현수 기조실장이랑 같이 썼거든요. 시현수. 완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뭐 재벌 회장급이더만.
편안한 자리예요. 기조실장님, 그러니까. 돈 기조실장님 가지고 막 이거 우리여서. 국정원 기조실장님은 되게 높은 자리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그럼요. 우리가 모르는 권한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기억나는 국정원 기조실장 문희상 국회의장 국정원 기조실장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분도 했었군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검사 정보 별로 없지만 솔직히. 아 그래요? 더 고급 정보는 국정원에 있죠.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됩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내쫓아요? 아니 우리 말고 저쪽에서 저쪽에서요? 높은 근데 분이.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 검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뭐 불만이 있다고 뛰쳐나간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정서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 못해서 면직을 시켰으면 그러니까. 면직을 시켰지. 네, 네. 본인이 경질을 했을 네, 것이다. 뭐 한동훈 질투하고 저 한동훈보다 저는 아니까 더 나갈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도 혹하네. 잘하시네요. 네. 예. 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잘렸다고. 아 그래서 잘. 네, 집중하세요. 네,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요. 저는 다 됐고요. 네. 자, 그런데 왜 자꾸 도덕성 문제 때문이라는 그런 기사가 자꾸 나올까요? 이 사람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뭐 가장 그게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거 그래도 최소화시키고 기분 갈등을 나쁘잖아요. 표출시키지 않아야 되고 네. 특히 권력기관에 또 권력 내부에 암투까지 있다면 더더욱 이게 알려서는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말이 일신상의 이유, 건강상의 문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요 이 문제를 그냥 그렇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낼 게 아니라 조사해야지. 실제로 네. 계속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좀 파헤쳐내서 진상을 좀 알아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야, 근데 진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이 사람이 왜 그만둔지까지 막 계속 파헤쳐야 되고. 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국가기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의 길 예. 이를 말씀드릴게요. 예. 이 정부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 비판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탐정, 수사관 또는 탐사보도 기자 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적인 상황, 반헌법적 상황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정원 내에 저는 개혁 세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국가 공무원 중에 양심적 국가 공무원들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럼요. 양심적 국가 공무원은 있죠. 왜? 자신만의 신념과 국가 안보관을 가지고 국정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재보도할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파헤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변 대표님. 예, 오늘도 참 방송을 해도 네, 답답합니다. 정권은 뭐 안 바뀌고 계속 그러는데 혹시 빨리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만 방송하면 할수록 근데 하나도 빨리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현실성이 사실은 있나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오늘 우리 강성필 소장님한테 한 이야기는 농담이었고 네, 우리 다 농담입니다, 네, 아주 여러분. 네. 개혁적인 이 정치지망생 청년이라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좀 드리고 싶고 좀 캐릭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요즘 유심히 보는 게 네. 마약과의 전쟁 마약. 이거 뭔가 꼼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또 고비마다 마약과의 전쟁이 항상 나오죠. 예, 그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강성필 예, 소장님. 예. 저는 그 우리 박지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오늘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예, 그러다 보면 어느 그물에 걸릴지 모른다. 그러면 거짓의 뚝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균환 교수님, 민주당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워낙 지금 검찰 수사의 어떤 그 칼날이 드세고 네. 또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기세가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분간 단일 대우를 유지할 거고요. 그런 정치 상황이 대단히 절망적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민주당의 위기도 벗어날 뿐더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각오로 원내 병영투쟁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또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마련한 우리 왁자지껄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다뤄봤습니다만은 사실 좀 말하고 나서도 뭐 시원한 느낌보다는 좀 답답한 마음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히 나아가서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진리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